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실을 뛰쳐나온 애널리스트 정주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날짜가 6월 22일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 반대쪽에는 진태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반대서 저와 함께 이번 유튜브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비트코인에 관련된 일들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징성이나 아니면 뭐 시장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걸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2021년 11월 8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합니다. 이제 최근에 실제로도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폭포를 그려버린 그런 슬픈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가상화폐의 역사 특성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많이 다룬 주제여서 다들 아실 텐데, 만약 기술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블록체인 쪽에 전문으로 하시는 이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분의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기술적이고 그런 미래의 산업 전망 같은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들은 트레이딩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약간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시나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을 해서 유통량이 점점 증가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거는 금 채굴하듯이 광산에 가서 이렇게 채굴하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 정도 성능이 아주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들을 만들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확장하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들이 결국 블록들 간의 체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블록들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더욱 많은 데이터도 다룰 수 있고 그런 높은 정보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서버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서버 안정성도 높아지는 뭐 그런 식의 구조인데, 이제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11월 28일에 이제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7월 9일, 그 다음 2020년 5월 11일, 그 다음에 6월 22일 기준으로 바이낸스 아카데미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반감기 예상을 2024년 4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이 되면 또 비트코인 채굴량이 또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블록당 채굴량이.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은 코인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블록을 생성하면은 예. 그에 대한 대가로 코인을 받는다. 예. 그럼 그 블록을 생성하는 대가가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모든 기업들은 물리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팔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팔아서 뭔가 매출액을 발생시키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푸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떠한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를 만드니까 그 돈이 발생하는 건데, 블록 하나만으로 뭔가 돈이 되진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자면은 삽으로 표를 파서 저기로 옮겼으면은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든지 모여서 뭐 그런 식의 뭔가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리워드는 그 자체로 뭔가 명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이렇게 큰 거고요. 그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근거가 되는 실물 경제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8천만 원이었던 게 8개월 만에 실시간으로 지금 보면은 2,636만 3천 원 인 상태가 된 것도, 그런 식으로 실물 경제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은 품귀 현상이 일어나야 코인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반감기도 그런 측면에서 코인의 가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지는 새로운 코인들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말씀하신 대로 품귀 현상처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한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거예요. 금으로 치면은 저 광산의 금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만 거래가 되면서 만약 금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뭔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가격이 더 탄력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런 측면에서 반감기가 오면은 호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설을 이제 세운 게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고점을 찍고 큰 폭의 하락을 겪는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도 일종의 이제 4년 주기설을 띄는 게 아닌가. 이제 주식도 비슷하게 4년 주기설이 존재하죠. 이제 실무 경제 사이클이 4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주식도 4년의 사이클을 갖고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 반감기에 따라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한테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있는 또 주장이고, 네, 그래서 이 4년 주기설이랑 주식이랑 맞닿아 있다는 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릴 주제와 또 연관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감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다음 속성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역사적으로 금, 달러와 같이 움직이는 위험 회피 자산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성형회귀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이제 경영학과 재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이제 분석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표와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을 분석을 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 논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코로나 이전 2023년 이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기 전까지는 금과 그 다음에 달러 같은 이제 안전자산과 유사한 가격 방향성을 보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분산 투자 상품으로 비트코인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정말 지금 실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완전 나스닥 속된 말로 따까리처럼 움직이면서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고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공조현상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이냐 하냐면은 딱 시기적으로 명확하죠.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경기 부양책을 마구 피면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네, 그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M2라고 하죠. 머니 서플라이 2라고 해서 1에서 2일 안에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의 양이 2년 동안 40.6%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1,000원이 700원의 가치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누군가 복사기로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내 돈의 가치가 점점 상대적인 거니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000원이 가만히 있으면 700원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가 2년 동안 겪은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비트코인의 주식시장에 남는 돈들이 투자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장이 발생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0년 3월 16일에 저점을 찍었을 때가 약 1328억 달러 정도의 크기였고요. 이게 2022년 11월 10일까지 쭉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조 9,430억 달러, 약 20배를 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저 구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만 애플 같은 테슬라 뭐 이런 주식 자산들부터 금까지 해서 순위를 매겨보면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현재 순위가 8위입니다. 8위요? 네. 근데 8위고 비트코인만 보면 18위입니다. 18위.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 다른 그 자산들에 비해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8위이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 때 기준으로 하면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중요성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주가 성장을 했고, 메타버스 같은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시장에서 곽강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온라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 시장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뭔가 화폐가 바로 가상화폐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인해 크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네, 그 정도로 큰데, 근데 제일 유념해 둬야 될 거는 선물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파생 상품 시장이. 그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계산을 직접 해봤어요. 이제 선물 시장이 2022년 6월 2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21조 원이 선물 시장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21조 원이 거래됐는데 이제 이걸 나스닥 100 선물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나스닥 100 선물은 동일한 날에 거래대금 192조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제 나스닥 100은 기관 투자자부터 진짜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상품군인데도 그 상품군의 10%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 하나에서만 터졌고, 비트코인 점유율이 40% 정도 되니까 전체 선물 거래 시장은 대강 한 2배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면은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선물 거래만 거의 나스닥의 20% 정도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본 자산 대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무시 못하는 사이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파생 상품 관련해서 스테이킹 시스템이라는 게 비트코인은 존재를 해요. 네, 스테이킹이 뭐냐면은 코인으로 적금을 드는 거예요. 코인도 적고. 네, 코인으로 적금을 드는 건데 이게 이자율이 어마무시합니다.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스테이킹 시스템에 예치를 하면은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본인들 말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연 20%의 이자를 준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이 들어가면은 담보 증서를 줍니다. 그 스테이킹에 돈을 넣었다는 담보 증서를 주는데 이 담보 증서로 또 대출을 해줘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셀시오스라는 기업인데,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대출로 뭘 하겠어요? 또 다시 스테이킹을 하겠죠. 스테이킹을 해서 또 담보 증서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자로 또 재투자를 해요. 그게 무한으로 반복되면 이게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상 그 전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뭔가 통계 자료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파생 상품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이자 상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추측이자 예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을 포함한 비트코인 시장은 세계 전체 자산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영향력이 큰 비트코인 시장인데요. 네. 코인 시장이 하락했을 경우, 네. 상승했을 경우에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장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하면은 어떤 투자자가 생각나시나요? 대체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이 되게 크신 분들, 위험 선호 경향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텐데, 이 자금 특성이 상당히 공적적인 투자 자금들이에요. 그럼 이 투자 자금이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또 투자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자금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투자 자금이 한번 펌핑이 돼서 어느 테마로 쏠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생판 다른 상품일 수도 있는 거죠. 큰 규모의 코인 시장이 붕괴되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리플 소송건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뭐죠? 이제 미국은 판례법인 건 아시나요? 예. 네, 판례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성문법,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을 채택을 하는데, 성문법이라는 거 이제 헌법에 딱 내려온 대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근거하는 뭔가 법이 있는 거예요. 큰 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책이 하나 있고, 그 책을 해석을 해서 이제 재판 내에서 싸우는 건데, 미국은 좀 다르죠. 그런 걸 정하지 않고 전에 있던 판례가 있으면은 너 재판장한테 이제 전에 있던 이 판례가 이래 했으니까 이번 사건에도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리플 소송이 현재까지도 이제 재단이랑 진행이 되고 있어요. SEC랑 리플 재단이랑. 근데 그게 만약에 리플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판례가 정립이 되는 순간 코인 시장 전체 이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에 관련해서는 아직 진짜 규제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최근에 뭐 루나코인 폭락 사태, 뭐 평당한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나 여기서나 다 99.99% 코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도 지금 스스로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에서 뭔가 이 리플 소송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데 좀 안 좋게 풀이될 수 있는 맥락이 아닌가. 이제 코인 시장 전체에 이제 규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규제 관점에서 투자를 지금 당장 막 큰 금액을 하는 거는 좀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초를 치는 말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지금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소가 사실 아직 남았어요. 근데 이 지금 하락한 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야 되는 요인들이 아직 많다. 근데 투자 인사이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존재를 하고 가상화폐가 이 반감기에 따라 좀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는 하락과 상승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원래 양적 완화 전에는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랑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갖는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내려가니까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산 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때 양적 완화가 생각외로 어마무시하다. 통계적으로 봐도 숫자로 봐도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20배 넘게 시장이 성장을 했고 이런 성장에는 상당 부분 기대감으로 인한 성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현물 시장만 해도 세계 8위 수준이고 선물 시장이나 그 외에 이제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인한 파생 상품까지 고려하면은 진짜 주식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체로 큰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상화폐는 주가지수와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이 갔던 가상화폐 갔던 특성에서 바라본다면은 이상기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 증상, 일시적인 양적 완화에 따른 일시적인 이상 증상으로 나스닥 선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거품이 제거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원래의 속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바닥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정상화됐다는 뜻이니까 네.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던 이유는 단순히 양적 완화 때문에 워낙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모든 자산들이 같이 뛰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정상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주식과 다르게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 개발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와 비슷하게 이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제 의견을 표출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투기적으로. 나중에 뭔가 엄청난 뭐 센세이셔널한 뭔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기대감에 자꾸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막 사니까 이게 자꾸 거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탈릭이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거품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한 시그널로 이제 주식과의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자 인사이트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아마 이제 편집자분이 여기 위에 띄워주실 거예요. 연도별로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텐데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는 3위부터 10위까지가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종목들은 10위권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같은 대세 하락장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빙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빙하기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유의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할 때는 엄청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이제 자기가 그런 조사할 시간이 없다 한다면은 투자를 아예 피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서 아주 좋은 판단일 수 있다고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감기에 따른 4년 주기설 측면에서 이제 2024년까지는 큰 반등이 안 올 수도 있다. 이제 그 점을 이제 반감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 소송권도 이제 진행이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끝날 예정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또 5G 테마도 좀 비슷하게 좀 주가가 흘러가고 있어요. 5G 테마가 막 5G가 처음에 막 우리나라에 깔리면서 뭔가 엄청난 변화를 끌고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KPMW나 OE솔루션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비트코인의 금 미래를 보여주는 차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딱 쌍봉 찍고, 이제 주식에서 쌍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찍고 빠지는 차트인데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한 모양새를 보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대강 2년 정도 걸릴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이제 그때 동안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거면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거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투자 인사이트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울면서 떠나시고 현물 청산, 선물 시장에만 있는 청산이 현물에서도 이루어지신 분들이 계좌를 부여잡고 지금 많은 눈물들을 흘리고 계신데, 좋은 의견의 제시를 못 드릴 이 영상 못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큰 하락장이 생각보다 오래 갔기 때문에 이제 뭔가 투자자들은 뭐 지금이 바다 찐반이다 해서 뭐 일주일 안에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을 하고 뭐 1억을 지금 뭐 1년 안에 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 그리신 분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여유로 갖고 투자에 임하라. 네, 2년만 버티자. 그럼 1억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황을 정리하고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